우리가 이렇게 바쁜데 그 많은 뉴스를 어떻게 다 챙겨볼까요? 그래도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뉴스를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5분만 투자하십시오. 5분은 시간 되시죠?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돈이 되는 주간 뉴스. 이번 주에는 올림픽 열기와 더불어 휴가철까지 겹치다 보니까 많은 뉴스들이 묻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될 만한 뉴스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서 오늘은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소식으로 백신 보험 속지 마세요. 요즘에 백신 보험이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보장이 거의 안 되는, 그런데 이렇게 보장도 안 되고 그러는데 왜 이런 보험이 판매가 될까요? 일단 이 보험이 보장해 주는 것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는 상당히 확률적으로 0.0006%만 걸리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가입을 했는데 이 보험을 받은 사람이 7명인가 8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실상 보험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들을 가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해요. 연에 10,000원 안짝인 것 같아요. 몇천 원짜리도 있고 10,000원 다 미만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이런 상품을 만들고 또 세일즈하고 마케팅하고 돈이 드는데 이런 상품을 왜 판매를 할까? 보험사도 손해가 아닌가 싶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내가 마케팅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한테 어떠한 마케팅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전화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데, 이 보험을 가입시켜 줌으로 인해서 저의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동의가 자동적으로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제2의 보험, 제3의 보험 혹은 이런 저의 개인정보도 건당 얼마씩 필요한 업체들에게 다시 재판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끔 판매하기 위해서 가격도 저렴하지만 심지어는 어떤 마케팅 행사로서 무료로 가입시켜 주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보험들이 보험으로서의 효과는 없지만 사실상 그 정보들이 보험사 마케팅에 활용이 된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고차라는 것은 항상 시세 파악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고차라는 것은 개별성이 상당히 커요. 똑같은 차, 똑같은 연식, 똑같은 주행 거리라고 하더라도 사고 유무 혹은 사고도 경중에 따라서 가격, 시세가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시세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시세 파악을 한다는 것이 그냥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가서 평균적인 시세를 조회해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개별성이 큰 중고차가 자동차 365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인 시세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서 요모조모 살펴봤는데 상당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보통 자동차 경매나 혹은 중고차 시세나 이런 거 알아보려고 할 때 다양하게 손품을 팔아야 됐던 부분들을 이 사이트에서 종합적으로 정보를 관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에 더불어 중고차 각 사이트의 평균적인 시세를 내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자동차도 주택의 등기부 등본처럼 자동차 등기부 등본이 있어요. 그 안에 최소한 보험 사고 처리가 된 사고 이력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제가 여기서 좀 더 꿀팁을 드리자면 그 사고 내역도 자세히 보면 공임이 많이 들어가느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이런 여하에 따라서 차량의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사고가 300만 원짜리 똑같이 난 차가 있는데 어떤 차는 사고 1회당 3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큰 사고겠죠. 근데 똑같이 300만 원 보험 처리가 되었는데 사고가 한 5번 정도 났어요. 60만 원짜리 공인 빼고 뭐하고 나면 단순 교체한 사고가 여러 번 났다는 거니까, 같은 상황이라면 A라는 이 차가 한 번에 큰 사고가 난 차가 시세는 훨씬 더 떨어지겠죠. 이 정도 요령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고차 사실 때 자동차 365라는 사이트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전 연령이 다 백신을 맞게 되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19세에서 49세 백신 예약이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본인 인증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복적으로 접속을 해서 서버가 다운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버 용량도 좀 늘린 것 같고요. 대신에 본인 인증을 해서 본인 인증된 기기로만 접속을 해야 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의 나이가 좀 많으셨던 분들은 가족들이 많이 해주기도 했으니까 좀 중복 접속이 많이 됐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는 예약 접속은 본인이 간편 인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10부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생년월일 끝자리가 일수와 맞게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9일이기 때문에 뭐 생일이 뭐 몇 월 9일, 몇 월 19일, 몇 월 29일 이런 분들이 9일에 예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 인증 카카오나 뭐 네이버 뭐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데 본인 인증 확인 절차, 그래서 인증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 경매가 줄줄이 변경이 되고 있어요. 이건 뭐 사실상 연기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집합금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 경매라는 것은 정말 상당히 아직도 70, 80년대랑 똑같아요. 그래서 직접 현재 가서 수기로 숫자를 손으로 쓰고, 그리고 현금으로 입찰 보증금을 내야 되고, 물론 수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요즘에 거의 법원 경매나 자동차 경매 이런 것들이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히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요즘도 뭐 내가 숫자 잘못 썼다, 숫자를 뭐 공 하나를 더 썼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자산을 날리는 안타까운 IT 강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법원도 빨리 이런 것들이 전산화시켜서 이런 과거의 구태의연한 방법들을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하는 진행들이 참 안타깝고요. 반면에 공매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매가 요즘 활성화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매랑 공매랑은 차이는 약간 있긴 한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보여드렸던 이 백신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진화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70, 80년대 방법을 아직도 쓰고 있구나.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뭐 달걀이나 수박, 우유까지 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얘기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것은 너무나도 예측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공급이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차질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급 곡선이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에 의한 공급이 아니라 정말 공급 자체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양적 완화라고 우리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찍어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어떤 예산을 푸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자동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미리 인지를 하셨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투자의 비중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는 뭐 자주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내 자산의 비중이 자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돈이라는 건 관리를 할 때 현금 흐름 파악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현금 흐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산 현황 파악이 상당히 중요한데, 대부분은 이 현금 흐름에만 거의 몰입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뭐 얼마를 벌고 뭐 1,000만 원을 벌어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쓰고 얼마 저축하고, 이 상태, 우리가 흔히 가계부라고 얘기하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산 상태, 자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자본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가 단순한 근로소득이나 현금 흐름을 통해서 쌓여만 가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 비중을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월수익이 1,000이에요. 근데 자본소득 비율이 높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자본소득 비중이 뭐 한 1 정도 되고 나머지 9가 근로소득에 의한 현금으로 끝나버린다면 현 상태는 되게 만족을 하실 거예요. 문제가 없고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좋은 옷 사고 좋은 차 타고,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이런 경제 흐름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지속될수록 자본소득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소득은 비록 300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자본소득이 80%로 인해서 자본소득이 있어서 어떤 뭐 부동산이라든가 실물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자산 현황이 돼 있다면, 이분은 현금 흐름에서는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빡빡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인플레이션에 의한 자본소득이 높아져 가기 때문에 점점 더 자산이 커져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벌지만 자본소득이 적은 대표적인 예로는 회사 다니면서 급여는 높지만 아직도 내 집도 없고 자본소득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의 삶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은퇴하거나 기도를 맞게 되면 사실상 확 줄어드는 이 근로소득이 오히려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비록 뭐 좋은 회사는 아니어서 연봉은 적다 하더라도 꾸준히 경제 공부를 하셔서 부동산 자산도 좀 있으시고 뭐 현물 자산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내가 지금은 좀 빡빡하다 싶으시지만 점점 더 자산은 좀 더 높아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우리가 삶이 힘들어졌네 불만만 가지고 이럴 수 있겠지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투자 포지션을 갖춰야 되는지를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의 이 상황이 준비 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